자, 16페이지. 귀납의 한계와 해소 방안이라고 하는 지문을 같이 볼 거고요. 숙제로 풀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 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같이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첫 번째 단계 반딧불 레벨은 끝을 냈어요. 반딧불은 어떤 느낌이라고? 지문 난도가? 와, 신기하다. 이거 쳐다보면 되는 거야. 놀라울 거 없지, 그지? 근데 지금 우리 2단계는 무슨 단계 이제? 모닥불 레벨 단계다. 모닥불은 이제 보기처럼 따뜻하네? 미적지근이라도 하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정답률 70에서 높게는 70대에서 60대 사이 그 정도 배치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모닥불 논문지문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솔직히 좀 지문할 만할 거예요. 자, 항상 하던 대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보는 방식으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뭐부터? 문제부터 체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먼저 23번 문제를 딱 만났더니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발전환을 찾아보자. 자, 내용 전개 방식상 특징 묻는 문제야, 그쵸? 그럼 내가 해야 될 일 1번 뭐다?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해야 된다. 판단됐고요. 그런데 선택지를 가만히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 있을 거야. 어떤 단어가 반복 중이죠? 귀납, 그렇죠. 그러면 귀납이라는 단어를 만나자마자 이거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아. 바로 배경 지시나 확인하고 귀납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참고로 귀납이랑 짝이 뭐예요? 연역. 다 뭔지 이해하고 있어 근데 잘은 모른다. 간단하게 정말 이지 버전으로 오케이 반딧불 모닥불 레벨로 표현해 볼게. 자, 연역이라는 말과 귀납이라는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인문, 논리, 철학 지문을 볼 때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게 될 개념일 거야.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논리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이런 말을 써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연역적이다 혹은 연역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전제와 소전제 같은 녀석을 통해서 그 결론의 타당성을 끌어내는 추론 방식을 연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당연한 건 게 예를 들어서 해봐. A랑 B랑 같대요. 오케이? 그리고 B랑 C가 같아. 그러면 A랑 C는 뭐 한 거야? 같은 거겠지? 그거. 참고로 이 연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이 가장 대표적인 연역적 추론 방식입니다. 3단 논법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는 두 번째, 그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는 어떻게 될 거야? 언젠간 죽는다. 타당하지. A가 참이고 B가 참이면 C도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관계를 끌어내는 방식을 우리는 연역적 추론, 연역 논리라고 불러요. 이해됐나? 오케이.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수돗물 마시면 안 된대요. 논리적이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럼 엄마가 물의 권위자야? 물의 여신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참고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뭐 무지 혹은 뭐 부당한 권위 호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어떤 논리가 타당한다라고 말하려면 대전제와 소전제가 참임을 통해서 결론의 참을 이끌어내는 게 올바른 방식이다. 그게 연역이야. 됐지? 그러니까 연역은 이렇게 전제의 참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방식이라면 귀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례를 관찰을 해. 그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야.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 말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있거든? 자, 우주인이 있는데 지구라는 행성을 지금 탐색하는 중이야. 그리고 지금 이 지구에는 건물 같은 게 없고 사람들이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모든 사람들은 서서 있어. 잘 때도 서서 자. 자, 그러면 봐봐. 너희들이 UFO에 타고 있는 우주인이야? 지구라는 행성에 자기들이 자칭 인간이라고 부르는 어떤 동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다라냐야 그림이 이상해서
미안해요. 좀 내가 못 그래서 그래. 사람을 위해서 본 모습이야. 알겠죠? 이 까만 머리라고 생각하자. 어깨고요. 오케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들은 인간이 이렇게 생겼다고 처음 알게 됐어. 오케이? 그런데 옆에 있는 인간을 봐도 이렇게 생겼고 그 옆에 있는 인간을 봐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200번째 인간도 이렇게 생겼고 3700번째 인간도 이렇게 생겼고 64,000번째 인간도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우주인은 지구인에 대한 결론을, 인간이라는 대한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죠. 아, 가운데 까만 커다란 점이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 오, 그게 어떻게 한 거야? 귀납한 거야.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관찰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인 거지.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이걸 좀 이지 버전은 그거야. 까마귀야, 까마귀. 까마귀는 무슨 색일까 궁금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마귀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자, 먼저 프랑스 가서 까마귀를 검색했습니다. 3,000마리 정도 봤는데 다 까만색이야. 오케이, 좋아요. 호주에 갔어요. 또 까마귀를 관찰했죠. 37,000마리 정도 있었는데 다 까만색이 좋아요. 자, 그래서 아시아로 가봤습니다. 아시아에 갔더니 63만 마리가 있었네. 다 까만색이야. 오, 좋아. 까마귀는 까만색이랑 결론 내렸죠. 이게 뭐다? 귀납이다. 그러면 이때 연역과 귀납은 각자 장과 단이 있습니다. 자, 연역은 장점이 뭐냐면 오류 가능성이 적죠. 왜냐? A도 참이고 B도 참이기 때문에 C는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참이고 그는 사람이다가 참이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알겠냐? 이건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는 거지. 오케이? 대신 단점은 확장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그 안에서만 놀 수 있다고. A가 B고 B가 C이기 때문에 A가 C인데 D는요? 몰라요. 아는 게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럼 이거랑 연결되는 귀납의 장점과 단점은 이거를 뒤집는 거야. 뒤집으면 돼. 자, 귀납의 단점은 뭘까요?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겠죠. 그럼 봐봐. 아까 3674만 2777번째 까마귀를 발견했는데 여전히 까만색이었어. 그래서 3710몇 몇 번째 까마귀를 예측했는데 까만색이겠지 당연히 했어. 근데 알비노야. 흰색이 튀어나왔어. 그러면 더 이상 그 녀석은 진실이 아니게 된 것이지. 그 가설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내포된다. 단점이야. 근데 그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납을 쓸까? 바로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모르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귀납을 쓴다 이거죠. 알고 있는 것에 관계를 따지는 건 연역. 오케이? 모르는 것을 확장시키는 건 귀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좋아. 최소한 연역이 뭐냐? 3단 논법 같은 거요. 모든 사람을 준다 그거요. 귀납이 뭔데?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거요. 거기까지는 이해해야 돼. 이건 필수야. 아시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앞으로 주구장창 나올 개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정도의 지식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예측 기반을 깔고 문제를 내는 거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귀납 때문에 귀납 얘기하고 좋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어. 자, 24번 문제 보다 말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24번 문제 맞아봅시다. 윗글을 이해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지금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잖아, 그치? 중심이 된 단어가 있을까요? 하고 찾아봤더니 대충 귀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당연하게도요. 정당화라는 말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치야? 그리고 휴메 따르면 이런 식이 많이 있는 거 봐서는 누가 인문지문 안 할까봐 어떤 대상에 대한 사상가나 철학자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 지문이구나. 그것 정도만 챙겨도 오케이. 됐지? 25번 가봤어. 라이엔바우의 논증에 대해서 평가해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이 문제 세트 전체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렵다고 말하기 좀 웃기긴 한데 자, 어떤 단어가 보이죠? 일단은 라이엔바우의 논증을 신경 써야지. 아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흉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 라이엔바우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 있을 거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평가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내용을 이해해야지.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이 귀납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펼쳤는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됐냐? 체크. 26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니은에 대한 AD 입장을 추론하라. 지금 당장 이걸 디테일하게 읽을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문제를 훑어 읽고 있는 중이니까 훑어 읽는데 요거는 선생님도 조금 에바한 거 같죠? 인정하는데 혹시 이것까지 보이면 진짜 잘 읽는 거거든. 뭐냐면 두 녀석의 A와 B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점인데 이게
문제에 미결정성의 문제라는 단어가 보였으면 좋겠어.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면 이런 말.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있는데 반면, 하지만, 이와 달리 같은 말이 나오면 오 이런 문제 출제 포인트야 라고 하는 걸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지금 하려 못해도 괜찮아. 그냥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 그래서 A랑 B가 각각의 입장들에서 어떻게 그 대상을 추론하고 있는지. 그럼 이것도 당연히 귀납에 대한 얘기일 거야. 그지? 안 봐도 비교죠. 자, 아무튼 문제를 다 봤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해했어요. 전개 방식 찾아야 되고요. 귀납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라이언바가 뭐라고 말하는지 정리해야 되고요. 혹시 읽혔다면 미결정성 문제까지 정리하면 이 문제는 쓱 풀리는 거겠구나. 됐지? 뒤에 있는 어휘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분 단부터 한번 누가 쓸게 1분단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귀납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케이. 나올 줄 알고 있었죠? 귀납. 문제를 먼저 봤습니다. 귀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기가 막히지 않냐 설명? 현대 논리학의 추론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는 연역이고 하나는 귀납이라는 얘기야. 배경 지식 아니야 이 정도면? 그치? 연역하거나 귀납하는 방식으로 논리력으로 추론을 한다.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 자, 표현이 좀 다른데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잡아.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 키워드는 개연적인 것 같은데 얘들아, 개연적인 건 또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개연적이다. 쉬운 말로 번역할 수 있어. 관계? 그 말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 개연성이라는 단어는 문학에서 소설 공부할 때 쓰는 단어야. 소설의 3요소 뭐죠? 사실성, 진실성, 개연성이야. 개연성을 쉬운 말로 번역해봐. 뭐뭐하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 그럴듯하다.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거야. 그게 개연성이야. 그럼 잘 봐. 그러니까 고전 소설은 얘들아, 고전 소설은 예를 들어 탁형준이 왼쪽 겨드랑이에서 알로테 맞았어. 그래서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칼을 한번 휘두르면 태풍이 일어나서 적을 쓸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대. 말이 돼? 그 개연성이 아니라 무슨 성? 전기성. 오케이? 비현실적이다. 그럼 개연성은 뭐예요? 탁형준은 1980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치?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는 어딜 갔고. 그건 뭐야? 그럴 법하잖아. 그런 사람이 실제 있건 없건 간에 뻥인데 그 뻥이 그럴듯해야지. 그럴듯한 뻥을 개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잘 이해됐죠? 오케이?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럼 이 개연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야. 6400만 7222번째 까마귀가 까만색이었으므로 그 다음 까마귀는 무슨 색일 것이다? 까만색일 것이다. 그럴듯하다. 그동안의 모든 사례들이 그 다음 추론을 뒷받침해 주잖아. 이거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중요한 개념이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잘 챙겨. 자, 그래서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구하는 지식 확장적 특징을 지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절정. 우리 알고 있는 개념이죠? 지식 확장적 특징을 지녀. 우리가 모르는 세상도 알 수 있게 해주는 틀을 제공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동안 관측했던 3천만 개 이상의 항성들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항성들도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게 바로 개연성인 거야. 이해됐어? 그것도 논리학이야.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귀납이 근대 과학의 발전,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자, 이건 한계, 파란색 쓸게 한계도 있어요. 귀납이라는 것 자체가 지니는 논리적 한계라는 게 있어. 우린 지금부터 이거를 얘기해 보고 싶어 라고 지금 뭐 한 거야? 화제를 제시해 준 거죠. 맞나요? 화제 제시했다.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이 문단부터 본격적인 예를 한번 따라보도록 합시다. 먼저 휴문, 나올 줄 알았잖아. 예전에 이런 내가 만나봤잖아. 그치? 자, 휴문, 이거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자,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자, 봐봐. 귀납이라는 단어를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냐? 귀납의 특성은 뭐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맞지? 그동안 관찰했던 까마귀가 그 색이니까, 오케이? 그동안 우주인이 바라봤던 인간이 그러하므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인간도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잖아. 사람도 대머리가 있어.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 뭐야 이건? 이 되는 거잖아. 인간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 오케이? 여러분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 없어졌잖아. 그것도 왜 그러는 거야? 새로운 지식들이 밝혀지면서 조건에서 제외된 거야. 얘는 너무 밖을 너무 특이한 궤도로 너무 멀리서 돌고 있어. 근데 참고로 명왕사선을 도는 애가 한둘이 아니야. 걔들까지 다 행성으로 집어넣으면 우리는 600개 정도의 뭐 이렇게 궤도를 외워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는 거야. 오케이? 명왕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하필이면 제일 먼저 발견을 당해서 들어왔다 나왔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죠. 자, 아무튼 흉은 그래서 다시 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추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 배우지 말아야지. 자, 일단 읽어봐. 그런 말은 없었으니까. 봐봐. 그게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자, 중요한 단어니까 빨리 읽어볼까? 자연의 일양성. 아, 단어 어렵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한결 같음이 어디가 된다? 전제되어야 한다고 일단 판단했어. 맞는 말이야. 자연의 일양성. 일양성은 무슨 뜻이다? 한결같다는 뜻이래. 자, 논리는 이해 쪽에 가까워야 돼. 이해가 잘 돼야 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해. 일단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보자. 자, 봐봐.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 분필을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손을 놓을 거야. 그럼 손을 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에 의해서 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1초 후에 여기 오고 2초 후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젠가 떨어지겠지. 왜? 우리의 세상에는 중력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게 일양성이야. 근데 일양성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중력이 이 5초 전까지만 해도 이쪽 방향이었는데 중력이 이제 방향성을 바꾸기로 한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 그럼 선생님이 노는 순간 얘는 더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귀납이 성립하려면 지금 있는 조건이 이후에도 계속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닐까? 그걸 뭐라고 한다? 일양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한결같은. 오케이? 그러니까 일양성은 그런 뜻. 일양성이 가정되어야지만 정당한 추론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이거 뭐 한 거야? 조건절이야. 이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문제 출제 요소 맞겠지. 그지? 참고로 이번 국어평도 봤잖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 몇 년도 문제? 2016학년도 문제야. 2015년에 너희들 뭐 하고 있었니? 그치, 그때 봤던 모의고사 문제라는 거야, 고생들이. 근데 그때 문제의 스타일과 지금 스타일을 봤을 때 스타일의 차이는 물론 있어. 근데 문제 출제의 근본적인 원칙은 바뀐 게 있다 없다? 없다. 조건 나오면 써놓으면 돼. A하는 조건에서 B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B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일까? A 때문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잘 이해해. 다시 따라가자. 즉, 이 말은 다시 한번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 다시 조건이야. 자연의 일양성은, 자, 이거 이렇게 쓸게.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그거 있지? A 하는 게 아니라 B다라고 말하면 그 A 하는 거 아니다. 잘 보라고 했었죠. 오케이?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선범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럼 선언은 또 무슨 뜻이야? 선은 앞선자고요. 허는 경험이라는 뜻이잖아. 경험에 앞서 원래 존재하는 건 선언적인 거야.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원래 그런 거야. 됐니? 오케이? 선언적인 게 근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신 뭔데?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거야. 경험적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근데 정말 친절한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고마워해야 돼. 고3 문제들, 최근의 고3 문제들은 이 다음 문장인 거예요. 즉이란 말 붙어있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즉이란 문장 그 뒤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문장 끝이 끝났어. 겁내 어려운 문제겠지. 선언적, 일항적,
선험적이기 때문에 선험적이 아니 뭐 어렵다 이거 원래. 근데 정말 친절하게도 즉이라고 말하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정말 고마운 문장이지. 그런데 요즘 고3 문제들은 저 즉 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서운 거야. 문장을 보고 이해한다는 게 그 싸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올해 건 아니야. 올해 건 아니고 한 2, 3년 전 기출을 보면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정답률이 18% 나오고 그런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자, 즉 따라가자. 잘 봐. 귀납이 정당하려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자연의 일양성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치? 아직 이해되고 있지? 했던 말 그대로 쓴 거잖아? 귀납이 성립하기 위해선 자연이 일양적이어야 돼. 그런데 이 자연이 일양적이라는 것이 맞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 근본적으로. 근데 자연이 일양적인 거를 따지려면 다시 귀납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건 이거지? A를 이해하려면 B가 필요한데 B를 이해하려면 다시 A가 필요한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순환 논리에 빠진다. 순환 논리에 오류에 빠진다. 약간 그거 있잖아. 우리 그 유튜브에서 가끔 나오는 거. 순환 논리의 오류. 가위가 필요해서 다이소에서 가위를 사왔는데 그 가위가 밀봉돼 있네? 그래서 그 밀봉을 열려면 가위가 필요해. 근데 내가 가위가 없네? 그러니까 이거지. 가위를 쓰려면 가위가 필요한 상황인 거야. 그게 사순환 논리의 오류야. 오케이? 다시. 귀납이 성립하려면 내가 보지 않은 이것도 성립하려면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전제되어야 돼. 그래야 얘도 맞는 거잖아. 근데 똑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추론이 정당하려면 봐야지 않는 거잖아. 그 보는 것도 귀납이지. 귀납을 설명하려면 일양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양성은 경험적이고 경험적인 건 다시 귀납적인 거. 빙글빙글 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귀납의 정당한 문제라고 부른대. 오케이. 흉은 귀납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분이야. 됐어? 귀납은 훌륭한 방법이 아니야. 자, 3문단 가봐. 그런데 귀납의 정당한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서 라이엔바흐. 오, 나왔죠. 이 문제 단독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라이엔바흐. 잘 봐야 돼. 귀납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을 뭐 하는 입장이라고? 빨간색으로 쓰자.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둘은 대응상 관계구나. 차이점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냐? 흉은 귀납은 과학적이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순환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라고 하려니까 그거를 라이엔바흐가 새로운 방식으로 또 반박한 거야.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했어? 그러면 귀납을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거야. 그치? 그럼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필요하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라이엔바흐는 자연이 그래서 그 라이엔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 귀납이 정당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구제책을 제시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어. 뭐냐? 라이엔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자, 가보자. 똑같이 전제를 걸었어. 그래, 당신 말대로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 모든 경우 수는 맞지? 이해됐어? 일양적이거나 일양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며. 그러면 일양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이럴 때는 점성이나 어떤 미신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귀납이 맞다며. 자연이 일반적이면 귀납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미신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 방법 맞잖아. 왜? 그동안 지켜본 사례가 그랬으므로 얘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일양적이면 오케이, 좋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일양적이지 않으면 어쩔 거냐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즉 뭐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10분 후에 지구가 자전을 멈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파괴되는 거잖아. 왜? 자전은
우주에서는 특별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변동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밑에 있는 뭐 자기장의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구가 펑크했다고 치자. 참고로 자전이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알고 있냐? 날아가지.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으스러지면서 날아가겠죠? 상상조차 못하겠다,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무튼 간에. 자, 일향적이지 않다면 봐봐.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이 있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이 일향적이지 않다면 그 어떤 답도 맞을 리가 없어. 우리는 예측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귀납이라고 하는 건. 근데 맞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말 수 있는 거지.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 거야.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는 거야. 맞는 말이야, 그지? 어차피 다 틀려. 귀납도 틀릴 거고 귀납이 아닌 것도 틀릴 거야. 일향적이지 않은 순간. 그럼 더 이상 과학적인 건 이 세상 과학은 없는 거지. 자, 그럼 이 두 개의 근원 결국 뭐야? 일향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카드는 뭐다? 귀납밖에 없다. 딴 게 있으면 알고 싶네. 근데 없다면 귀납밖에 없어. 됐지? 응.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서 끝내잖아요. 결국 정의 얼마나 친절해. 결국 하면 정리해주나. 자연이 일향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그쵸? 결국에는 귀납이 옳은 선택이 맞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선 가장 좋은 선택은 여전히 귀납이다. 틀릴 수 있는 건 인정. 그래서 그런 논증은 귀납의 정당한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한 챕터가 끝나는 내용이었군요. 좋아요. 자, 흉과 라이엔바흐의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이해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자.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들은, 자, 이번에는 이걸 편의상 이렇게 보자. 이 사람은 A라고 부를게. 흉, B, 라이엔바흐. A와 B가 대결한 이유는 뭐였죠? 바로 일향성 논증이야. 일향성과 관련된 거야. 됐지? 근데 지금 C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현대 철학자니까 그냥 어떤 말을 할게요. 현대 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어. 새로운 얘기야.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리 쓸게 얘들아. 지금 이거는 이거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 C 대 D로 미결정성 문제. 이야, 됐죠? 지문 구성이 이해되십니까? 대응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출제자는 뭘 내는 게 정상이야? 이것을 하는 게 정상이야지. 미쳤겠어. 자, 그럼 미결정성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보자.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야. 지금 이거 뭐에서 정의했어요. 이해하자, 이해. 미결정성은 무슨 뜻이야? 관찰한 것 중에 뭐가 베스트라는 걸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결정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얼마나 친절해? 가령. 예시도 들어줬어.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곳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될 수가 없어. 결정되는 건 불가능한 거야. 자, 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지나는 선을 그으시고 있으면 어떤 선은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어떤 선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지나갈 거고요. 어떤 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올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선도 여기서 한 번 꺾일 수도 있고 두 번 꺾일 수도 있고 궤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 됐니? 그 무엇도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뭐다? 미결정성의 문제. 자, 따라가자. 예측도 마찬가지야. 귀납하는 것도 예측하는 거거든? 37,000번째 까마귀도 까만색일 거라고 예측하는 거야. 근데 그 예측에 있어서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 흔히 예를 들어 사인 그래프 무슨 모양인지 알잖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까지 그렸어.
그래서 지금 선은 점의 연속이잖아. 그 다음 점은 어딜까? 우리의 선험적, 그러니까 우리가 일양성이 전제됐다고 쳤을 때 다음 점은 여기 있겠지. 근데 갑자기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보장해? 그런 거라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리고 참고로 수학 공식은 이거의 어떤 일관됨을 전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이게 과학에서의 어떤 전제와 관찰 관계일 때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맞을 리가 없거든. 되셨나? 자, 그래서 미결정성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고 누구도 확정할 수 없어.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어느 하나의 예측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모든 것들은 다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결정된 건 아니니까. 오케이? 어떤 클럽이 있어. 이 클럽의 사용자들을 조사하는 중이야. 참고로 연회비 3조. 이따가 쳐. 연회비 3조. 그 정도 돈이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 클럽이고,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클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중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들일 거라는 예상이 들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관찰했더니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었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됐지? 우리의 선언적 가치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죠? 이런 사람 봤을 수 있죠.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야. 그치? 귀납에 의하면 이 다음 점은 누굴까요? 이 다음 점에 찍힐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어디에 찍히는 게 우리의 일상적 상식이잖아. 근데 여기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고요. 여기 수도 있고요. 여기 수도 있죠. 그럼 누가 알 거야? 그게 바로 미결정성이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 상태인데 그래서 결국엔 핵심은 뭐다? 그 무엇도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그러나 다음 문단 미결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찾았다. 오! 이번에는 D 대부분의 현대 찾았다. 미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귀납을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또 왜 귀납이 과학이라고 부르는가?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확률을 도입합니다. 미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확률을 도입합니다. 확률이라는 건 어딘가 있을 가능성. 그치? 아까 이 그래프에서 이 다음 점은 나 한 3만 명쯤 찍었어. 3만 명쯤 찍었어. 3만 첫 번째 회원님은 어디에 점이 찍힐까? 라고 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 찍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찍힌다가 아니라 그러면 맞는 말 아니야? 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이에 따르면 정리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뭐다?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잠깐만, 펜 이상한 데서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요소가 뭐가 있는 거야? 어느 하나의 예측, 확률을 도입하면 어느 하나의 예측이 더 낫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중요한 핵심 차이 요소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 직관에도 잘 들어맞아요. 그쵸? 우리는 다음번에 올 찍히는 사람도 여기 어딘가에 찍힐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 가능하다. 까마귀가 6천만 마리째 까만색이면 6,001마리째도 까만색일 거라고 예상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야. 모든 사례를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만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럴만하다. 좋아요. 자, 어쨌든 23번 문제부터 한번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1번 내용정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선택지에 있는 말들을 잘 익혀놓으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지금 이거야. 1번에 얘들아 병렬적인 게 뭐야? 병렬적으로 소개한다. 답은 아니야. 근데 병렬적인 건 뭐 하는 거냐? 일자로 쭉 하는 일자로 쭉 하는 건 아니라고? 나열하는 거. 그럼 나열도 일자로 쭉 하는 거 아니야? 야, 병렬이라고 하는 건 약간 어떤 얘기냐면 요즘 유튜브 제목 같아요. 아니면 책 제목에도 많이 써요. 고등학생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21가지 방법. 그런 거 있잖아. 부자 아빠가 되는 지름길 베스트 10. 맨날 그놈의 베스트 뽑잖아. 늘어놓는 거야. 늘어놓는 방식을 병렬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질문 어때? 이게 병렬적이니? 아니죠.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고 다시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고. 됐지? 병렬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땡. 2번 연역과 비교했대. 자, 연역은 뭔지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미. 자, 얘들아 중요한 단어는 비교야. 이걸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 들어. 비교의 원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두 개의 대상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건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대상 간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건 비교야. 대상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건 뭘까요? 대조야. 맞아요. 그러면 대비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야. 대비는 뭐지? 대조와 비교를 합쳐서 대비라고 불러. 그러면 사전적 의미는 대비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언급하는 게 대비야. 됐지? 이게 사전적 의미라고. 오케이? 하지만 평가원 문제들에서는 상당수 비교와 대조와 대비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다 차이점이라고 이해하면 돼. 대부분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어쨌든 연역과 비교하는 그런 아니잖아요. 됐죠? 귀납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니까 2번은 땡. 3번 위상이 격상돼요. 말도 뭐 한자로서 허용하고 있죠. 위상, 어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지위를 격상, 올려가는 단계를 말하는 건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 한계 지점이잖아. 답은 5번이었습니다. 유형과 상호 비교도 넘어가.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어? 첫 번째 일향성 문제, 두 번째 미결정성 문제. 그리고 그 주장이 왜 나왔는가 파악했고 그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도 설명했지. 그래서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설명 맞죠? 정답은 5번. 오케이. 다음 24번 문제 가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자, 답이지? 이거 바로 이해돼? 다시 한번 천천히. 관찰 증거가 늘어나면 순환 논리 문제가 해소된다 라는 얘기잖아. 그럼 봐봐. 아까 순환 논리의 특징이 뭐였죠? 아무리 많은 예측치를 집어넣어도 일향적이지 않으면 다 틀리는 거였잖아. 그렇잖아. 일향적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순환 논리 요구야. 증거 자료의 개수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증거 자료가 아무리 1000개, 만 개, 수백만 개가 있어도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가 없으면 같은 결론이 나올 리는 없는 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우주에 가서 이걸 드십시오. 이거는 항상 차가운 음료입니다. 항상 차가웠어. 오케이? 언제 줘도 차가웠다고. 내 인생 동안 차가웠어 이 음료는. 그런데 우주에 갔어. 뜨거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조건이 다르잖아. 조건이 다르면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자, 1번 정답 잡았습니다. 2번 가보자. 직관이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고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쵸? 지위를 지키기만 할 뿐이었지. 땡. 아, 땡이 난다. 맞는 말이죠. 3번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결국 귀납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맞죠? 4번은 이건 문장 그대로야. 흉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 자, 봐봐. 다시.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을 괄호로 묶어보시고 그 단어를 우리가 지문에서 배운 어떤 단어로 대체해 보십시다. 뭐죠 이거? 오케이 나이스.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의 오류로부터 정당성은 아니지. 잠깐 뭐가 좀 이상한데? 야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은 자연의 일양성이지. 그치? 자연의 일양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 자연의 일양성이 순환 논리에 빠진 게 문제였던 거지. 됐죠? 5번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식 확장의 특징. 귀납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야. 24번 해결됐죠? 자, 두 문제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손 좀 돌리도록 가보자고요. 라이엔바흐 논증을 이해해봅시다. 자, 자연의 일양성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일양적이든 일양적이지 않든 우리의 베스트는 귀납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라이엔바흐의 논증이었어. 그죠? 가볼게 1번부터.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접근한 거잖아. 상식론으로 접근한 거죠. 2번. 귀납을 과학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했던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귀납이 비판받고 있어도 그래도 왜 우리는 귀납을 쓸 수밖에 없는가를 지지해주는 문장이었죠. 2번 독해이네. 3번.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쵸?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니까 넘어가. 4번째.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서본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귀납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우리의 베스트는 귀납이 맞지 않나요? 라는 거죠. 됐나? 오류가 있을지언정 오류가 있더라도 우리의 베스트는 귀납밖에 없다.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언적임을 증명했죠. 잠깐 뭔 소리야? 자연의 일양성이 선언적임을 증명해서 이걸 밝혀낸 거야 이게? 아니죠. 일양성이 있으면 어떻고 일양적이지 않으면 두 개의 조건으로 나눠 설명한 거잖아. 선언은 얘들아 증명될 수 있겠니? 자연이 선언적으로 옳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니? 이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불가능해요. 왜죠? 왜겠어? 왜 영원히 불가능한 거야? 선언적이라는 건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세상 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국형 핸드폰이 있어요. 이 국형 핸드폰은 앞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뭐죠? 얘를 지켜보는 거지. 근데 얘가 영원이야. 나도 영원히 같이 지켜보고 있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얘기야. 불가능하다. 선언적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양성이 선언적인 지심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 어떻게 한 거죠? 라이엔바흐는 서형적이든 선언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그쵸? 그리고 뭐 일양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베스트는 귀납이다. 이걸 발견했잖아. 정답은 5번. 자, 26번 문제 가봅시다. 미끌 바탕으로 A, B 입장을 추론해봅시다. 자, 상황 보자.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100도였던 것이 그 다음에 110도, 120도, 130도, 140도로 해마다 10도씩 높아지고 있는 중이야. 자, 이러한 상황을 관측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예측을 했어. 1번! 1년 뒤에 표면은 150도일 거야. 그럼 이건 뭐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개연성이 있는 추론이지. 이게 뭐예요? 귀납입니다. 그죠? 그동안 10도씩 올랐으니까 얘도 10도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니은 1년 뒤에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200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건 틀린 말이야? 아니지. 32,000도일 수도 있어. 틀렸다가 아무도 말 못하겠죠? 자, 그런데 자, A, B는 예측의 방법으로서의 귀납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귀납을 과학적이라는 건 동의해. 그럼 참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끼어지도 못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하면 끼지도 않겠지.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그렇지.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어. A라는 사람은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자, 바꿔볼까요? 확률 논리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D, 대부분의 철학자들이지. 오케이? 그런데 B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뭐예요? 미결정성 문제가 그리고 뭐예요? 어느 하나의 예측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적용하는 건 누구? 어떤 철학자의 입장인 거네. 아, 그거구만. 이해됐어? A는 대부분의 철학자, B는 어떤 철학자. 연결시켜보자. 1번 A와 B 모두 기억과 니은이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 귀납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관찰 근거에 따라서 예측하는 건 귀납이잖아.
귀납을 인정한다면 두 사람 모두. 그럼 귀납을 인정하겠지. 자, 2번과 3번은 A 입장만 한번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A만 찾아볼게. 기억, 니은 중 어느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맞죠?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그게 기억인지 니은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어느 쪽이 확률이 높다고 말하겠니? 기억이겠지. 그게 개연성이니까. 3번 A는 그 천체의 표면도가 100도이기 1년 전 90도라는 점으로 추가로 얻었어. 오! 90도, 100도, 110도 이렇게 넘어갔구나.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는 더 많아진 거지. 그러면 개연성은 더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왜? 확률이 늘어났잖아. 확률 늘어난 거잖아. 사례가 늘었으니까. 됐나? 3번도 오케이 그러면. 4번과 5번 B 입장 없어. B 입장은 무슨 입장? 바로 요 입장이야. 미결정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입장이야. 4번 체크. B는 기억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더 낫다고 예측할 수는 없겠구나. 그지요? 왜? 불가능하다고 말했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이네. 5번 B는 그 천체의 표면온도가 100도이기 1년 전 60도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었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10도가 아닌 단계로 올랐던 적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된다면 이때의 니은이 기억보다 더 낫다고 예측하겠니? 어떤 것이 더 낫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니까? 그잖아. 답은 5번이네. 자,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 3점짜리? 알다. 무슨 소리인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다름이 조금 느껴지나요?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그 이지이지한 버전들에 비하면 어쨌든 생각이라는 걸 좀 해서 머리를 굴려야겠죠. 자, 이런 난이도를 앞으로 쭉 더 풀어볼 거고요. 27번에 이 A에 빠지다는 뭐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걸 빠지다고 표현한 거니까 곤란한 처지에 해당하는 건 1번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문제일 거야.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 뭐 아프다.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뒤쪽에 인문지문 한 개 더 보고 문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갑시다.